마침표 1795년 가을, 정조 19년 한양 광화문 근처 종각시장. 아침 안개가 걷히는 시각이었다. 저 꼬마 얼마요? 60대 양반 이판서가 물었다. 식량입니다, 대감님. 노비 중개인이 답했다. 10살 소년 준서는 떨리는 눈으로 이판서를 바라봤다. 그의 할아버지 김학무는 7년 전 영모죄로 삼족이 멸문당했고 준서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7년간 떠돌다 결국 이 자리에 섰다. 너무 비싸군. 오냥에 팔게. 이판서가 흥정했다. 중개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할아버지가 역적이라 아무도 안 사려고 해서 싸게 드리는 겁니다. 몸도 약하고 밥도 적게 먹어요. 오냥이면 본전치기입니다. 준서는 그렇게 오냥, 쌀 한 가마니 값에 팔렸다. 당시 건강한 성인 노비는 20냥에서 50냥에 거래됐지만 역적의 후손인 어린 준서는 그 4분의 1값에 불과했다. 이판서는 그를 데리고 북촌의 큰 기와집으로 향했다. 길을 걸으며 이판서가 물었다. 내 이름은? 준서입니다, 대감님. 좋아. 앞으로 내 서구에서 책 정리를 맡아라. 글은 읽을 줄 아느냐? 예, 할아버지께서 천자문과 동몽선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판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역적의 손자지만 글을 안다니 쓸모가 있겠구나. 이판서의 집은 북촌에서도 가장 큰 한옥 중 하나였다. 대문을 들어서자 새 동물이 준서를 맞이했다. 첫째는 보기, 어깨 높이 65cm에 몸무게 25kg의 갈색 삽살개였다. 긴 털로 눈이 가려진 모습이었지만 충성스럽고 영리한 성격으로 이판서 집을 15년간 지켜온 개였다. 보기는 유난히 천둥을 무서워해서 비 오는 날이면 마루 밑에 숨곤 했다. 멍멍. 보기가 준서에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다. 둘째는 점순, 30cm 작은 몸집의 삼색 고양이였다. 흰색, 검은색, 황갈색이 섞인 털을 가진 점순이는 민첩하고 영리해서 쥐를 잡는 데 탁월했다. 점순이는 생선을 무척 좋아해서 부엌에서 생선 냄새가 나면 어디든 나타났다. 야옹 점순이가 담장 위에서 준서를 내려다봤다. 셋째는 까망, 부리부터 꼬리까지 50cm 날개폭을 가진 까마귀였다. 까망이는 3년 전 다친 채 이판서 집 마당에 떨어졌고 이판서가 치료해준 후 지붕에 둥지를 틀고 살았다. 신기하게도 까망이는 사람 말을 흉내내는 재주가 있었고 특히 반짝이는 물건을 훔쳐 둥지에 모으는 버릇이 있었다. 까. 새로 왔네. 까. 까망이가 지붕에서 소리쳤다. 준서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신기해요. 까마귀가 말을 해요. 이판서가 설명했다. 저 녀석은 영특해서 사람 말을 따라하지. 가끔 시끄럽지만 도둑이 오면 소리를 질러 알려주니 쓸모가 있어. 다만 은비녀나 동전을 잡고 훔쳐가서 골치야. 준서는 새 동물을 보며 미소 지었다. 외롭게 살아온 그에게 이들은 첫 친구가 될 것 같았다. 그날 저녁, 준서는 서고 정리를 시작했다. 이판서의 서고에는 사서상경부터 각종 역사서, 의학서, 심지어 중국에서 들여온 희귀본까지 총 800여 권의 책이 빼곡했다. 준서는 책 한 권 한 권을 정성스럽게 먼지를 털고 제자리에 꽂았다. 그러던 중 김덕수, 이판서의 집사이자 오른팔인 40대 남자가 서고로 들어왔다. 김덕수는 20년간 이판서를 섬긴 충복이었지만 3년 전 외아들을 전염병으로 잃고 아내마저 병상에 누운 후 성격이 차갑게 변했다. 치료비로 이미 백냥을 썼지만 아내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너 새로 온 종이지? 손 빠르게 움직여. 게으름 피우면 매 맞는다. 김덕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예, 알겠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숙였다. 김덕수는 서구 안쪽으로 걸어가 좌우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천으로 싼 책 한 권을 꺼냈다. 그는 서가 뒤쪽 벽면에 나무 판자를 살짝 밀어 숨겨진 틈새를 드러낸 후 그 책을 집어넣고 다시 판자를 덮었다. 준서는 책장 뒤에 숨어 숨을 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김덕수가 나가자마자 까. 수상해. 까. 까망이가 지붕에서 경고음을 냈다. 준서는 서둘러 그 틈새로 가서 판자를 밀었다. 천으로 싼 책을 꺼내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정감록. 표지에 한글로 또박또박 적힌 제목이었다. 준서는 책장을 넘기며 내용을 읽었다. 이씨 왕조 500년이 끝나고 계룡산에서 정시성을 가진 진인이 나타나 새로운 세상을 연다.
십승지지를 찾아 그곳으로 피하라. 이 책은 조선 최대 금서 중 하나였다. 원본은 한문으로 쓰인 예언서였지만 이것은 누군가 한글로 번역한 필사본이었다. 한글 금서는 더욱 위험했다. 양반뿐 아니라 평민, 여성,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준서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준서야, 세상엔 금서라는 게 있단다. 조선 조정은 세 종류의 책을 절대 용서하지 않아. 첫째, 왕조를 부정하는 책. 정감록이 대표적이지. 둘째, 신분제를 비판하는 책. 홍길동전 같은 소설이야. 셋째, 성리학을 부정하는 책. 천주교 서적 같은 것들이란다. 이런 책을 가진 사람은 삼족이 멸문당해. 할아버지도 억울하게 금서를 누명 쓰고 죽었단다. 준서의 손이 떨렸다. 김덕수가 왜 금서를 숨긴 거지? 설마 이판서님을 모함하려는 건가? 그는 책을 다시 조심스럽게 천에 싸서 제자리에 넣고 판자를 덮었다. 보기가 다가와 준서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끙끙. 보기는 불안한 듯 낮은 소리를 냈다. 보가, 우리 조심해야 해. 저 사람 뭔가 이상해. 준서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끼잉. 보기가 놀라 마루 밑으로 숨었다. 야, 보가. 천둥 무서워하는 거 아직도 안 고쳤구나? 준서가 웃으며 말했다. 까망이가 지붕에서 겁쟁이, 겁쟁이 하고 놀렸고 점순이는 야옹하며 보기를 위로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자정이 넘어서자 서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김덕수가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서구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다. 심환석 대감님, 계획대로입니다. 김덕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김덕수. 10월 25일. 정조 지지파 양반 5명의 집에 정감록을 심는다. 그럼 의금부가 그들을 체포할 것이고 우리 노로는 다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어. 정조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핵심 신하들이 영무죄로 죽으면 힘을 잃을 거야. 심환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서는 숨을 죽였다. 심환석. 그는 노론의 핵심 인물로 정조의 개혁 정책을 번번이 방해해온 인물이었다. 계감님, 그럼 제 보상은? 걱정 마. 1인당 150냥, 총 5명이니 750냥을 주마. 내 평생 번 돈보다 많을 게다. 그 돈이면 내 아내 병도 고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감님. 아내를 꼭 살려야 합니다. 김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좋아. 제 1목표는 정약용,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정조의 오른팔이다. 제 2목표는 박문수, 제 3목표는 이광명, 제 4목표는 윤동석, 제 5목표는 홍대용이다. 10월 25일 새벽 5곳에 동시에 심어라. 그리고 다음 날 익명으로 의금부에 고발장을 보낸다. 알겠습니다, 대감님. 두 사람은 낮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준서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영모다. 죄 없는 5명의 양반이 금서 누명을 쓰고 죽을 거야. 정약용 선생님. 그분은 할아버지가 존경하던 분이야. 그는 증거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10살 노비인 그가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이판서에게 말하면 믿어줄까? 아니면 오히려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몰려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밤새 고민하다 한 가지 계획을 세웠다. 증거를 모아야 해. 김덕수의 방에 편지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준서는 점순이에게 부탁했다. 점순아, 김덕수 방에 들어가서 책상 위에 뭐가 있는지 봐줄래? 내가 좋아하는 생선 2마리 줄게. 야옹. 점순이는 영리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점순이는 담장을 타고 김덕수의 방 창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잠시 후 점순이가 돌아와 야옹, 야옹 하며 울었다. 준서는 점순이를 따라 김덕수의 방 창문 밖으로 갔다. 김덕수는 마침 밖에 나가 있었다. 준서는 재빨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10월 25일 새벽 4시 동시 실행. 목록 1. 정약용 대감 마연 2. 박문수 대감 종로 3. 이광명 대감 남대문 4. 윤동섭 대감 창덕궁 근처 5. 홍대용 대감 북촌. 5명의 이름과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준서는 급히 그 내용을 머릿속에 외웠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끙끙, 멍멍. 보기가 짖으며 경고했다. 준서는 황급히 창문으로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뛰어갔다. 후, 거의 들킬 뻔했어. 그가 숨을 몰아쉬자 점순이가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고마워, 점순아. 자, 약속한 생선이야. 준서는 미리 준비한 생선 2마리를 점순이에게 줬다. 점순이는 야옹야옹하며 행복하게 생선을 먹었다. 까망이가 날아와 나도 하고 졸랐다. 준서는 웃으며 말했다. 까망이 너는 벌레 먹잖아. 싫어. 생선. 까망이가 떼를 썼다. 결국 준서는 생선 한 조각을 까망이에게도 줬다. 보기는 그 광경을 보며 멍멍 하고 짖었고 준서는 보기 머리도 쓰다듬어 줬다. 10월 17일 준서는 고민 끝에 이판서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이판서님이 직접 확인하시게 하면 돼. 저녁 식사 후 그는 이판서의 서재 앞에 무릎을 꿇었다. 대감님, 급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서고에 금서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금서? 무슨 헛소리냐? 이판서가 화를 냈다. 대감님, 저를 의심하신다면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서고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판서는 준서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한숨을 쉬었다. 좋다. 만약 거짓말이라면 혀를 자를 것이다. 따라오너라. 둘은 서고로 갔다. 준서가 벽 판자를 밀자 천에 싼 정감록이 나왔다. 이판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럴 수가. 내 집에 금서가. 대감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김덕수가 노론의 심원석과 공모해 정조 지지파 5명에게 금서를 심으려 합니다. 10월 25일이 그날입니다. 김덕수 방에 증거 편지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판서의 얼굴이 굳었다. 둘은 급히 김덕수의 방으로 갔다. 책상 서랍 안쪽 비밀 공간에서 편지와 금화 100냥, 그리고 아내의 약간 영수증이 발견됐다. 이판서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김덕수, 내가 이렇게까지. 대감님, 지금 당장 김덕수를 잡아야 합니다. 준서가 외쳤다. 이판서가 하인들을 불러 김덕수를 찾았지만 그는 이미 도망친 후였다. 젠장, 우리를 피해 달아났구나. 준서, 당장 의금부에 가야 한다. 예, 대감님. 보기가 멍멍 하고 짖으며 함께 가겠다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점순이는 야옹하며 준서 어깨에 올라탔다. 까망이는 나도 간다. 나도 하며 날개를 펄럭였다. 좋아, 다들 함께 가자. 준서가 말했다. 일행은 밤길을 달려 의금부로 향했다. 그런데 숲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판서. 그리고 그 꼬마. 김덕수였다. 그는 칼을 들고 눈을 부라렸다. 너희가 의금부에 가게 둘 수 없어. 여기서 죽어라. 김덕수가 칼을 휘둘렀다. 으르렁. 보기가 번개처럼 뛰어들어 김덕수의 오른팔을 물었다. 끄아. 김덕수가 비명을 질렀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까. 나쁜 놈. 까. 까망이가 하늘에서 급강하에 김덕수의 머리를 부리로 쪼아댔다. 으악. 이 까마귀 새끼. 김덕수가 손으로 까망이를 쫓으려 하자 점순이가 나무에서 뛰어내려 그의 얼굴을 날카로운 발톱으로 핥히었다. 야옹. 새 동물의 완벽한 팀워크였다. 김덕수는 피투성이가 되어 비틀거렸다. 보기는 그를 쓰러뜨렸고 이판서가 밧줄로 그를 묶었다. 이제 끝났다, 김덕수. 이판서가 차갑게 말했다. 대감님,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를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김덕수가 눈물을 흘렸다. 이판서는 잠시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그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한 짓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려 한 것이다. 용서받을 수 없어. 10월 18일 새벽, 의금부. 이판서와 준서는 의금부 도사 앞에 무릎 꿇었다. 도사 나으리, 급히 보고드릴 영모 사건이 있습니다. 이판서가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금서, 편지, 김덕수 본인. 김덕수는 고문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다.
의금부 도사는 즉시 정조에게 보고했다. 10월 19일 정조는 긴급 어전회의를 소집했다. 경들, 이것이 노론의 음모다. 짐의 개혁을 막기 위해 충신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다. 의금부, 즉시 심원석을 체포하라. 그리고 5곳을 모두 급습해 금서가 심어졌는지 확인하라. 예, 전하. 의금부 군관 50명이 출동했다. 10월 20일 새벽, 심원석의 집이 포위됐다. 문을 열어라. 의금부다. 군관들이 집을 수색한 결과 서구에서 금서 18권과 편지 묶음이 발견됐다. 편지에는 노론 핵심 인물 12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원석은 체포됐다. 5곳 급습 결과 5곳 중 3곳에서 이미 금서가 몰래 심어져 있었다. 다행히 아직 10월 25일 전이라 집주인들은 금서가 있는지 몰랐다. 나머지 2곳은 아직 실행 전이었다. 압수된 금서는 총 22권, 모두 광화문 앞에서 소각됐다. 정조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김덕수의 사정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 됐다. 아내를 살리려 했다니.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10월 23일 대역죄인 심판이 열렸다. 심원석과 공모자 5명은 능지처참에 처해졌다. 능지처참은 조선 최고 형벌로 죄인의 몸을 칼로 여러 조각 내는 극형이었다. 김덕수는 정조의 특별 명령으로 사형을 면했다. 김덕수, 너의 죄는 무겁지만 아내를 살리려 한 마음을 짐이 헤아린다. 사형은 면하고 제주도로 유배를 보낸다. 그리고 내 아내의 치료비 50냥을 짐이 내린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김덕수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나머지 공모자 3명도 유배형을 받았다. 정조는 이판서를 불러 치하했다. 경의 충성심에 감탄하였소. 그리고 5냥짜리 종 준서를 데려오시오. 준서는 떨리는 다리로 어전 앞에 무릎 꿇었다. 준서, 고개를 들어라. 예, 전하. 내가 10살 나이에 나라를 구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전하, 저는 공부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저는 할아버지처럼 학자가 되어 백성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덕수 아저씨의 아내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조는 깊이 감동했다. 10살 아이가 원수까지 용서하다니. 훌륭하다. 짐이 명하노니 준서를 노비에서 즉시 해방하고 양인으로 신분을 올린다. 성균관 입학을 특별히 허락하며 한성부 북촌의 집 한 채와 매달 5냥의 생활비를 지급하라. 그리고 보기, 점순이, 까망이도 준서가 데려가도록 하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만수무강 하옵소서.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보기가 멍멍 하고 짖었고 점순이가 야옹하고 울었으며 까망이가 까, 만세, 까 하고 소리쳤다. 대전 안의 신하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정조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새 동물도 상을 주어라. 보기에게는 최고급 쇠고기 10근, 점순이에게는 신선한 생선 20마리, 까망이에게는 금빛 방울을 하사한다. 전하, 감사합니다. 준서가 다시 절했다. 까망이는 금빛, 금빛 하며 신나게 날아다녔다. 1797년 17세가 된 준서는 성균관에 입학했다. 처음에는 노비 출신이라는 이유로 동료들에게 무시당했지만 그의 뛰어난 실력이 증명되면서 존경받기 시작했다. 1799년 그는 소과에 합격했다. 1803년 23세의 나이에 대과에 장원 급제했다. 정조는 그를 규장각 학사로 임명하며 특별 임무를 내렸다. 준서, 짐이 그대에게 금서 연구를 명한다. 금서를 연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백성이 금서를 읽는지, 금서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분석하라. 그래야 더 나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준서는 1803년부터 1815년까지 12년간 조선의 금서를 연구했다. 정감록, 홍길동전, 설공찬전, 구운몽, 사시남전기 등 총 38종의 금서를 분석했다. 그는 금서가 단순히 나쁜 책이 아니라 백성의 불만과 희망을 담은 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1816년 준서는 280페이지 분량의 금서의 역사와 진실을 완성해 정조에게 바쳤다. 전하, 금서는 백성의 목소리입니다. 정감록은 어려운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백성의 마음이고
홍길동전은 신분제의 불합리함을 비판하는 목소리입니다. 이 책들을 무조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책이 생겨났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정조는 깊이 감탄했다. 훌륭하다, 준서. 그대의 통찰력은 조선 최고 학자들도 미치지 못한다. 이 보고서를 500부 인쇄의 규장각에 보관하고 주요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무렵 준서는 한 여인을 만났다. 연이 양반 집안의 딸이었다. 그녀는 규장각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왔다가 준서의 강의를 듣고 감동했다. 준서 학사님, 제가 여자라 성균관에는 못 가지만 학사님께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배움에는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게 둘은 1816년부터 만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스승과 제자 관계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끌렸다. 1820년 준서는 연희의 아버지에게 혼인을 청했다. 저는 비록 노비 출신이지만 영혼만은 양반 못지 않다고 자부합니다. 연희를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연희의 아버지는 준서의 진심을 보고 승낙했다. 1820년 가을 둘은 결혼했다. 1822년 아들 진수, 1825년 딸 혜진이 태어났다. 준서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보기는 1812년까지 15년을 준서 곁에서 살았다. 말년에는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준서의 발소리를 알아채고 꼬리를 흔들었다. 보기가 죽던 날, 준서는 보기를 안고 밤새 울었다. 보가, 내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는 북촌 뒷산에 보기에 묘를 만들고 비석을 세웠다. 충견 보기, 나라를 구한 게. 1797-1812 점순이는 1809년까지 12년을 살았다. 늙어서도 여전히 민첩했지만 어느 겨울날 준서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점순아, 내 덕분에 증거를 찾았어. 편히 쉬렴. 준서는 점순이를 보기 옆에 묻어주었다. 영리한 점순이 함께 해줘서 고마워. 1797-1809 까망이는 1807년까지 10년을 살았다. 마지막 날까지 준서, 하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 까망이가 죽자 준서는 사흘 동안 슬퍼했다. 까망아, 내가 준 금빛 방울은 평생 간직할게. 그는 까망이도 보기와 점순이 옆에 묻어주었다. 똑똑한 까망이, 영원히 기억할게. 1797-1807 준서는 매년 새 동물의 제삿날을 지켰다. 1830년 헌종 임금은 준서를 홍문관 대제학으로 임명했다. 55세의 나이, 그는 조선 최고 학자 반열에 올랐다. 대제학은 조선 문신의 최고 영예로 왕의 자문 역할을 했다. 노비 출신이 대제학이 된 것은 조선 역사상 처음이었다. 준서는 대제학으로서 정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아 신분제 개선, 과거제도 공정성 강화, 백성 교육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1838년 준서는 평생의 연구를 집대성해 조선 문학의 역사, 기존 제목 수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조선 문학 작품 280편을 분석한 학술서로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다. 1841년 준서는 66세로 별세했다. 그의 장례식에는 왕족, 양반, 평민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참석했다. 그는 유언으로 보기, 점순이, 까망이가 묻힌 북촌 뒷산에 묻혀달라고 했다. 나의 친구들 곁에서 영원히 쉬고 싶습니다. 사후 1851년 준서의 제자 180여 명이 돈을 모아 경서당이라는 서당을 세웠다. 이곳에서는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었다. 1906년 대한제국 교육부는 초등 교과서에 지식의 힘으로 나라를 구한 준서를 수록했다. 1995년 준서의 묘소가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됐다. 매년 10월 20일 준서가 나라를 구한 날을 기념해 준서 축제가 북촌에서 열린다. 이날은 보기, 점순이, 까망이 분장을 한 어린이들이 거리 퍼레이드를 하고 금서에 대한 학술 세미나가 열리며 노비 출신 위인들을 기리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 조선 후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정조시대의 노론과 시파 당쟁, 정감록 금서 사건, 성균관과 규장각 제도, 위근부 사법체계, 능지처창과 유배형, 과거시험 제도, 소과, 대과 등은 실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요 인물인 준서, 이판서, 김덕수, 심원석, 연희와 구체적 사건, 동물보기, 점순이,
까망이는 모두 창작된 허구입니다. 특히 정감록은 실제로 한문으로 쓰인 예언서이나 이야기 속에서는 한글 필사본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또한 온양짜리 노비가 과거를 거쳐 대제하게 되는 것은 조선시대에 극히 드문 일이었으며 이는 교육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극적 설정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창작된 픽션을 구분하여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